해주십시오. 그 후보자님 자랑스러웠던 판결 5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로 기재해 주신 게 그 CJ CGV의 재산 커뮤니케이션즈 부당 지원 사건에 대해서 그 부당 지원이라고 판결을 하셨어요. 예. 굉장히 반가운 문구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최초로 발견하고 문제 제기를 했고 그걸 공정위가 내용을 알고 이렇게 부당 그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건인데 아무튼 우리 후보님이 고등법원에서 또 이거를 유지시켜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반가운 판결이었는데 기업 범죄, 재벌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대하다, 처벌이 관대하다 이런 사회적 여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국민들께서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 걸로 예. 언론 보도라든지 봐왔습니다. 예, 재벌 총수들의 형사 재판에서 보면은 이제 3호 법칙이라고 해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렇게 이제 해서 대부분 실형을 안 살고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많았습니다. 인정하시죠? 재벌 총수들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집행유예로 나온 사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엄정한 양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사는 재벌들도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고요. 앞으로 법원이 그 양형 기준도 많이 조정을 해서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맞게 양형 기준도 많이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면 법원이 그에 대해서 균형 감각을 갖고 재판하고 있다 이렇게 그때가 속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재벌 총수들의 형사재판 판결문의 감형의 이유를 보면은 이제 이런 문구가 항상 나옵니다.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여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과거에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했기 때문에 어떤 범죄 행위, 불법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감형시켜준다라는 그걸 보면서 저는 항상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왜 법원은 사법정의보다 국가 경제 발전을 더 생각을 하는 걸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사법농단 거래 그 재판 거래 의혹 이런 문건을 보면서 좀 그런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이게 사법부가 굉장히 헌법과 법률과 사법 정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 때로는 법원의 이익에 법관의 이익에 맞게 판결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후보자님은 그 지금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여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판결에서 이제 양형 이유를 설치할 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예컨대 이웃에게 봉사를 많이 했다든지 그건 개별적인 재벌 총수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선한 행적이 있으면 그것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여 그런 측면만이 양형의 중요한 인자는 아닙니다만 모든 양형 인자가 어우러져서 두루 판단의 그 근거가 되는 것이고 이것만 가지고 뭐 관대한 판결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만 국민들께서 특히 재벌 기업이라든지 사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좀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관들도 계속 그 국민들의 그 같은 것도 건전한 상식이 아닌가 국민들의 그 다수의 의견은 건전한 상식에 부합될 수 있겠다. 좀 더 엄정한 양형을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방향성은 양형 기준을 통해서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재판을 해오면서 판사들이 어떤 재판 자체에 좋은 결론 내는 것 외에 어떤 다른 목적이나 이익이나 어떠한 다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재판과 그와 같은 것을 결부시켜서
뭐 저도 물론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른 판사들도 그렇게 재판하는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진상이 밝혀지리라 생각됩니다. 그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은 혹시 보셨습니까? 이번에 작성된 것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사단에서 이제 공개했던 것을 보았고요. 그 보셨을 때 진짜 법원 행정처가 이렇게 작성해서 설마 이게 하급식 법원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또는 이게 대법원이 이미 심사를 하기도 전에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의심은 들진 않으셨습니까? 그 같은 문건들을 보면 상당히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저 자신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튼 뭐 말씀대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니까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최근에 삼성전자가 백혈병 노동자들에 대한 이제 보상을 계속 그 진행을 안 하다가 며칠 전에 이제 그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제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순수해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일종의 이제 사회 공헌 취지로 뭐 여러 가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혹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역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회사 돈으로 말 사주고 훈련비를 지급해준 그 배임 행위와 이런 사회적 공헌을 더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냐 별개의 문제이고 따라서 이게 재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만일 재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는 또 하나의 재판 거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양형과 관련된 문제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양형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유무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는 더 이상 없는 것이고 유무죄 이런 것이 유무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과거의 사건이나 아니면 재판을 앞두고 이런 사회적 공헌 행위를 하는 것이 양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예컨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가운데 하나로 참작될 수는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다만 말씀하신 그 백혈병 노동자 사건, 그 직업병 그것이 실제 안 되는 걸 되게 한 건지 원래 책임져야 될 걸 마땅히 책임지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도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될 걸 이렇게 중재안 받아들이는 것은 의미가 없는데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근로자들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 그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중재안을 받아들인다는 것만 놓고 보면 그 사건 실체에 대한 그 양형을 만약에 참작한다고 할 때 재판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민사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걸 책임진 건지 책임 안 져도 되는 걸 책임진 건지 그 부분도 좀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좀 혼란스러운데요. 이재용 회장이 회사 돈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배임을 다투고 있는 문제고 그거에 대해서 유죄로 판결되냐 무죄로 판결되냐는 명확히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고 그의 양형에 있어서는 전혀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 돈으로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역시 회사 돈으로 보상하는 것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부회장이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다라고 지금 후보자님이 생각하신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기업인이라는 개인과 법인격이라는 회사 자체를 구분하지 않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재용 씨 사건, 그거는 이미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그 사건은 이미 양형 문제를 떠난 사건이고요. 만약에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근로자에 대한 배려하는 어떤 조치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재용 씨 사건은 양형 인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요거는 상고심 판단. 일반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답변하신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예, 어느 회사에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배려를 했다. 그러면 뭐 그 부분도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물론 회사가 한 것이긴 합니다만 뭐 양형 인자의 하나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개인과 법인격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인식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예전 방식의 우리나라 재벌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을 때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예. 다음은 박지원 간사님 좀 하시죠. 안 하시겠어요? 예. 다음은 민홍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후보자께서 그 법관 시절에 특정 업무 경비 사용한 내역을 제가 요청드렸는데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동욱 전 헌재재판소장 후보자가 그 특정 업무 경비 3억 2천여만 원을 개인 계좌에 넣고 신용카드 대금 및 보험료 납부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낭만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후보자 역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이 갖추어졌는지 특정 업무 경비 사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부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좀 다시 자료 제출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제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 제출해 주시죠, 뭐 그건 우리 최배 간사님 말씀하신 그. 예,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아마 그 기간을 특정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거부 답변을 주셨는데 아마 그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한 거 보시고 그 기간의 내부에 있었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살펴보고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기간은 아닐 텐데. 최종 기간으로 했습니다. 그럼 제출해 주시죠. 예. 그럼 기동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바른미래당 최입입니다. 후보자님, 그 오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특정 업무 경비 자료는 잘 받아봤습니다. 예, 이건 좀 더 보고 또 다음 기회에 질의할 게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우리 헌법 103조에 보면은 이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로 해서 이제 양심에 따라 이제 심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법관의 양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법관의 양심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법관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독립해서 일단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고 그다음에 그 당해 사건에 대한 보편적 타당성을 다른 판사들이 어떻게 추구하는지 다른 판사들과도 의견을 나누는 경우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 혼자만이 어떤 결론을 내리면서 법관의 양심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양심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보편적인 판사들이 생각하는 것이 또 무엇인지 예. 과연 거기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과연 공정한 판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다양하게 검증하면서 최종적으로 내가 정말 헌법과 법률이 이야기하고 있는 법관이라면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작용이 나올 때 예. 그것이 법관의 양심이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저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자기 개인의 어떤 뭐 소신이나 이념적 성향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무상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타당한 그런 이제 이념에 따르는 것
때로는 그 이제 가치 중립적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게 이제 법관의 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우리 법관이 독립성을 가지고 아무튼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판사님들이 서로 또 때로는 논의해서 협의해서 같이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법원에서의 대법관들의 다양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우리 후보자님의 그 서면 질의 답변도 보면 그런 다양성이 무슨 성별, 지역, 나이 이런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념과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맞죠? 예, 다양한 예. 철학과 가치관 그것이 예.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예,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는 그런 다양한 철학을 가진 분들이 또 같이 합의를 해서 판결을 이끌어내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대법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특히나 이제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이념적인 성향성 때문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법원이 보수적인 대법관들이 많아서 이제는 좀 진보적인 사람들로 더 많이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숫자로 봤을 때 진보와 보수가 반반 정도는 돼서 기계적으로 어떤 중립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때로는 아예 이념적인 편향성이 없는 사람들로만 채워지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념적인 편향성이 없는 사람, 편향성은 아니고 이념적인 어느 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가운데 딱 수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다양한 이념, 어떤 보수와 진보가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저도 그 이념적인 편향성이 없는 사람들, 이념적인 성향이 없는 사람들로만 채운다는 건 불가능할 거고요. 결국은 이제 뭔가 균형감 있게 진보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골고루 들어가면 그 안에서 그렇게 여러 대법관들끼리 이제 합의를 거쳐서 판결을 만들어내고 그게 보편 타당한 어떤 사회적인 가치들을 지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 대법원은 언론들의 평가를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보수적인 분들이 더 많은 걸로 평가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대법관들의 어떤 뭐 성향에 대해서 예.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조금씩 고정적이지는 않고요. 조금 변화가 계속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 압도적인 경우도 있었고요. 조금 대등한 경우도 있었고 하면서 이렇게 조화롭게 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좀 보수적인 성향의 대법관들이 더 많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십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균형을 잡지 않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언론의 평가는 뭐 그렇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뭐 이번 기회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또 들어가는 것도 그런 보편 타당한 가치나 철학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아무튼 대법관의 그 다양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좀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사법농단 재판거래 이제 논란이 있는데요.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이 대법원의 개혁 방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법원의 개혁 방안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진상이 규명된 진상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가 취해지고 그 터전 위에서 다시 국민들 앞에 잘못을 온전히 아낸 다음에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 그것이 먼저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개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그 판사들의 모습이 그 눈에 선한데요. 판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해오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그것을 아직 안 믿어주고 있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재판에 정말 자기의 온 힘과 열정을 다 쏟아서 좀 더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재판하는, 정말 경청하는 재판, 그리고 권위적이지 않고 정말 법정에서 모든 것이 녹아날 수 있는, 모든 것이 법정에서 개진될 수 있는 그런 재판을 해나가야 되겠다. 뭐 그 밖에는 뭐 상고법원 개혁이라든지 사실심 충실화 등의 방안들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엔 우리 박주원 판사님 질의하시 주십시오. 예, 바른미래당 최입입니다. 후보자님, 그 사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이 사법행정의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법원행정처에 집중돼 있고 국민들과 각 법원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사가 사법행정에 투명하게 반영되지 못한 것에 있다라고 진단을 하셨어요. 저도 이 답변에 공감을 하고, 우리 대법원장의 권한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법관에 대한 인사권과 그다음에 대법원에 대한 예산권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예. 저는 결국 그 인사권과 예산권에 대한 그 권한이 분산되고 투명성이 강화돼야만이 사법개혁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법개혁의 과정이 그런 인사권과 예산권에 대한 권한 분산과 투명성 강화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법원 예산을 보니까 총 예산이 2조 580억 원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업무 추진비가 137억 원 정도, 그다음에 특정 업무 경비가 193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앞서 시작 전에 제가 그 후보자님이 사용했던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개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인사말의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대법원의 어떤 그 예산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예. 자료 제출 요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확인하니까 최근 5년간의 특정 업무 경비 사용 내역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여튼 오후에 진행되기 전까지 좀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이 그 답변서를 보니까 도산법 분야 그 연구회와 기업법 분야 연구회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예, 네. 아까 전에 그 존경하는 이재정 의원님 그 질문에서도 그 부분 확인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도산법 전문가시니까 최근 이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기촉법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촉법이 지난달 6월 30일 일몰된 거는 알고 계신가요? 예, 최근에 그런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기사 제목을 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좀비 기업 생사 어떡하나, 기촉법 한 달 뒤 일몰. 그다음에 기촉법 일몰 코앞, 연장 안 되면 워크아웃 기업 줄줄이 법정 관리행. 올해 일몰 앞둔 기촉법 상설화 나선 정부 여당대 제동건 법무부와 대법원. 이렇게 이제 기사 제목인데, 이 기사 제목이 언제 때 제목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기촉법이 수명을 다할 때마다 등장하는. 맞습니다. 이거 이야기입니다. 2015년도의 기촉법 얘기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제목으로 지금 또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촉법이 매번 일몰될 때마다 재연장을 시키려는 여러 특히 금융당국의 그런 그 노력 때문에 매번 이제 좀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기촉법이 일몰이 되면 정말 이 기사 제목대로 기업들, 특히나
워크아웃이 진행된 기업들이 도산이 됩니까? 현재 기업회생 관련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 그 상당 부분 그 자금 부족으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또 개인 사업자들이 예. 그 경생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으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초법이 없다고 해서 기업들이 바로 뭐 공경에 처할 경우는 없는 거죠. 다만 그걸 채권단 은행들이 하느냐 아니면 법원에서 하느냐 그리고 네. 특히나 회생 법원이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은 그 결과물들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채무자 회생법, 도산법으로 이제 일원화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저도 기초법은 사실은 그 채권자 평등이라고 하는 이념이 관철되기 어려운 면이 사실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정책적으로 기초법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도산 절차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그 기초법을 연장해주면서 그 도산법에 여러 좀 그 기초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또 반영을 시켰고 또 추가적으로 패스트트랙 같은 제도도 이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도산법에서 신규자금 지원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규자금에 대해서는 최우선 면제권을 주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도산법에서는 이걸 넣지는 못했어요. 그때 법원에서도 그때 입장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후보님 견해는요? 결국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들이 어려운 것은 신규자금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회생 절차를 치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자금 지원만 적절하게 된다면 회생 절차가 훨씬 순탄하게 또 예.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자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자금을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은 꼭 필요한데 기왕에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있을 때 신규자금을 제공한 측에만 최우선 면제권을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들은 조금 더 제가 그 부분은 DIP 파이낸싱이 필요하긴 한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후보자님께서 도산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국회에서도 논의할 때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하겠지만은 도산법은 운영에 있어서도 대법원에서 그런 기준들을 마련하실 때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무튼 국회에서 입법적인 노력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지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